새로 지은 남편의 사무실 개업식 날 밤, 그는 나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당신은 망신만 시킬 뿐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시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당신의 자리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는 곳이지. 당신은 그저 가정부나 할 팔자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크게 착각했다. 밤이 되자 남편은 파티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져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가산이로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채널 성장을 돕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다리미의 뜨거운 증기가 고요한 방 안에서 나지막이 쉬익 소리를 냈다. 나, 지혜는 다리미판 앞에 서서 남편 준수 씨의 가장 비싼 실크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다. 그 셔츠는 내일 그가 입을 옷이었다. 내일은 우리가 맨바닥에서부터 일궈낸 회사인 청류 기업의 새 사무실 개업이라는 큰 날이었다. 고급 섬유 유연제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향기를 떠올리며 훨씬 더 따뜻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새방에서 반으로 나눠 먹던 라면 냄새. 그가 첫 번째 사업 제안서를 구상할 때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새벽 3시에 끓여주던 진한 블랙커피 냄새.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새 사무실은 우리의 꿈이었다. 강남 중심부에 세워진 유리타워. 나는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귀한 유산인 시골의 작은 땅을 초기 자본으로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어떻게 내가 2배로 일했는지 기억한다. 아침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야근하며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준수는 회사의 얼굴이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났다. 나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기계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여보, 셔츠 다 다렸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셔츠를 걸면서 준수는 막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내가 회사 창립 5주년 때 선물한 새 시계 덕분에 당당해 보였다. 그는 셔츠를 흐긋 보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내가 알던 준수의 눈빛과는 달랐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요?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물었다. 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니바로 걸어가서 찬물을 따랐다. 그는 한 모금에 들이켰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밋밋했다. 내일 당신은 오지 않아도 돼.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여전히 잡고 있던 다리미가 차갑게 느껴졌다. 무슨 뜻이에요, 여보? 이건 우리 사무실 개업식이잖아요. 지난달 파리에서 산 드레스도 준비했어요. 준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의 단정하고 긴 옷차림, 나의 소박한 실내복,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들어, 지혜. 내일 오는 사람들은 다 재벌가, 큰손 투자자들, 고위 관료, 사교계 인사들이야. 당신은 그냥 망신만 시킬 거야. 나의 숨이 막혔다. 망신? 내가 당신 아내예요. 준수.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야 해라고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의 모습은 됐어. 당신이 그들 앞에서 말 실수를 하거나 복장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내 평판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갑자기 거실 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찻잔을 들고 다가왔.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우리 사이의 불에 기름을 붓는 휘발유 같은 존재였다. 준수 말이 맞다고 박 여사는 거들었다. 화려하게 화장된 그녀의 눈은 나를 경멸적으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중요한 사람들 모이는 행사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나 하고 집이나 청소해. 당신은 CEO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부나 할 팔자야. 그 모욕은 마치 물리적인 따기 같았다. 나는 준수를 바라보았. 변호를 찾으며 우리의 첫 번째 입찰이 실패했을 때 내 어깨에 기대어 울던 그 남자의 잔재를 찾았다. 하지만 준수는 그저 침묵했다. 그는 시선을 돌렸고 마치 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인정하는 것 같았. 그에게 있어 흙더미에서 이 궁전을 짓는 것을 도운 나는 이제 하녀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라고 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다. 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이 뜨거운 다리미를 그들의 오만한 얼굴에 던지고 싶었다. 나는 나의 초기 자본 없이는, 나의 노고 없이는 청류 기업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택했. 나는 길게 숨을 쉬고 그 상처를 통째로 삼켰다. 이 단순한 옷이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쳤지만 오늘 밤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알겠어요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준수는 드라마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의 침묵이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나의 침묵은 계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웃으며 내일의 파티가 얼마나 성대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마침내 내 눈물이 떨어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때 준수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콧노래를 불렀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준 그의 비싼 휴대폰이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켜진 화면에 알림이 떴다. 나는 그의 개인적인 물건을 만진 적이 없었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화면을 흐긋 보았다. 연락처 이름은 민지 빨간 하트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내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했다. 자기야, 내 파티 드레스 준비됐어. 내일 당신 같은 멋진 CEO의 파트너로 소개될 생각에 너무 설레. 내가 그 파티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였다. 그는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피와 눈물로 일군 행사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려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는 나의 애인을 자신의 파트너로 소개할 생각이었다. 고통은 즉시 사라졌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극도로 집중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준수는 크게 잘못 생각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잘못된 여자를 얕봤다. 그들은 내가 순종적인 가정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몰랐다. 샤워기 물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나는 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내일 파티는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파멸의 파티가 될 것이다. 준수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화장실에서 나왔다. 값비싼 비누향이 퍼져나왔다. 그는 내가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들고 밋밋한 표정을 지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나의 얼굴을 잠시 관찰하며 저항이나 눈물의 흔적을 찾았다. 내가 보여준 가짜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안도한 듯 보였다. 그와 그의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나는 쉽게 부러지는 약한 여자였다. 잘 됐네라고 그는 말했다.
약 챙겨 먹는 거 잊지 마. 내일 엄청 바쁠 거야. 중요하지 않으면 전화하지 마. 물론이죠. 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재빨리 휴대폰을 잡고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그의 애인에게 답장을 입력할 때 그의 어깨가 웃음을 참느라 약간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준수의 나지막한 코골이가 들려왔고 복도 맞은편 박 여사 방에서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다. 나의 고생 끝에 산이 호화로운 집은 마침내 잠들었고 다가올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손님 침실로 가지 않았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나의 서재로 걸어갔다. 준수와 박 여사는 이 방이 내가 자수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읽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결코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들은 깔끔한 책장 뒤에 숨겨진 이 방이 나의 개인 지휘센터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내 의자에 앉아 메인 컴퓨터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요리 레시피나 옷차림 튜토리얼이 표시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주식 그래프, 그리고 회사 구조가 표시되었다. 그 화면에서 준수의 청류 기업은 훨씬 더 큰 법인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아성그룹이라는 지주회사, 그리고 아성그룹의 조직 구조 메뉴에는 단 하나의 이름, 지혜가 있었다. 내가 아성그룹의 설립자이자 단독 소유주였다. 준수는 몰랐다. 그는 아성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회사를 이끌도록 그를 신뢰하는 해외의 미스터리한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투자자가 매일 밤 자기 옆에서 잠든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의 CEO 급여, 보너스, 이 집, 그의 차, 이 모든 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 나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오늘 밤 나는 나의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첫 번째 화상 통화를 걸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자 아성그룹의 실제 재무 담당 이사인 최 부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 사모님. 죄송합니다.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배경에 보이는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고 그가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최 부장님.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핍박받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CEO의 목소리였다. 내일 아침에 드릴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정각 6시에 준수라 마단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십시오. 최 부장은 눈썹을 치켜떴지만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프로였다. 모든 자산이요. 사모님, 그의 급여 계좌, 모든 개인 계좌, 그가 가지고 있는 무제한 법인 카드, 청류 기업의 운영 자금 접근 권한을 포함해서요. 모든 것을 차단하십시오. 회사 자금 지출 권한을 저에게 다시 돌리십시오.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실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내일 청류기업 개업식 행사를 위한 케이터링팀, 이벤트 주최자, 그리고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십시오. 지주회사 측에 심각한 행정 문제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모든 서비스를 취소하십시오. 최 부장은 약간 놀랐다. 취소요. 사모님? 하지만 큰 행사입니다. 손님들은, 그 손님들은 나의 동료들입니다. 최 부장님, 준수의 동료가 아닙니다. 제가 아성그룹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그들이 그 혼란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최 부장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혜 사모님,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이 처리될 것입니다. 첫 번째 통화가 끝났다. 나는 두 번째 통화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개업할 새 건물인 아성타워의 보안팀장이었다. 물론 그 건물 역시 나의 소유였다. 안녕하십니까? 보안팀장님. 내가 인사를 건넸다. 지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내일 행사 준비는 90% 완료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보고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은 아무런 개업식도 없습니다. 청류기업 명의의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여 침묵했다. 취소라뇨? 하지만 사모님. 준수 사장님께서. 준수 사장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저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메인 볼룸으로 가는 이그제큐티브 엘리베이터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해당 구역의 에어컨과 사운드 시스템을 끄십시오. 단 한 명의 사람도 볼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메인 로비는 열어두십시오. 손님들과 기자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지혜 사모님. 두 번째 통화가 끝났다. 복수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 나는 여행 앱을 열었다. 나는 내일 설거지를 하느라 집에 없을 것이다. 나는 가장 이른 비행기인 새벽 5시 30분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는 1등석 티켓을 예약했다. 나는 또한 울루와투의 가장 호화로운 개인 풀빌라를 예약했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모든 비용은 아성그룹에 내 메인 계좌로 청구했다. 나는 짐을 쌌다. 큰 여행 가방이 아니라 작은 기내용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몇 벌의 캐주얼한 옷, 나의 비밀 노트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방을 서재문 옆에 놓았다.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준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마도 민지와 그의 승리의 파티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남아있는 사랑은 없었다. 단지 혐오감과 잘못된 사람을 믿은 것에 대한 후회만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했다. 새벽 4시 나는 준수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들은 내가 가정부가 되기를 원했. 내일 나는 해변가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이 가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가 그의 배신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나는 마사지를 받고 코코넛 물을 마시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새벽 4시 나의 휴대폰 알람이 베개 밑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즉시 그것을 껐다. 거짓말 속에 깊이 잠든 준수를 깨우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나는 그림자처럼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고 조용했다. 나는 이미 서재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즉석 스카프를 재빨리 둘렀다. 나는 서재문 옆에 준비된 작은 기내용 가방을 들었다. 나는 메인 침실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준수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평화로운 얼굴은 이제 낯설고 역겨워 보였다. 망설임 없이 나는 떠났다. 나는 집에서 택시를 부르지 않았다. 준수가 추적할 수도 있었다. 나는 몇 블록을 걸어 조용하고 어두운 동네 길을 따라 메인 도로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나는 일반 택시를 잡았고 비상 상황을 위해 항상 준비해 두었던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고 의심도 없었다. 수년 동안 내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풀린 것 같은 차가운 안도감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의 사랑, 나의 충성심, 나의 재산. 그는 나를 모욕과 배신으로 갚았다. 이제 그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1등석 비행기는 조용했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깊은 잠이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을 때 태양은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 섬의 공기는 소금과 목련꽃의 향기로 나를 맞이했다.
아성그룹의 내 비서가 이미 준비해둔 개인 차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울루와투 빌라로 가는 여정은 다른 세상으로의 전환처럼 느껴졌다. 내가 발리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동안 서울의 나의 호화로운 집에서는 준수가 막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나의 쪽을 더듬었고 비어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분명히 벌써 일어났군. 저 가정부 같은 것이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일어나서 준비했다. 그는 내가 어젯밤 다려놓은 실크 셔츠를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성공한 CEO, 잘생기고 게임의 정상에 있는 남자. 그는 식당으로 내려갔.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이미 최고의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파티를 위한 준비를 마친 채였다. 지혜는 어디 갔니? 아직 아침 식사도 준비 안 했어? 라고 박 여사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글쎄요, 엄마. 아마 아직 방에 있을 거예요. 삐졌겠죠? 라고 준수는 무심하게 말했다. 잘 됐네. 방해하지 않도록 가정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킬 수 있지. 그들은 탐욕스럽게 먹으면서 누가 올지, 민지가 준수 옆에서 얼마나 예쁠지, 그리고 촌스러운 지혜가 참석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수는 심지어 웃었다. 저는 지혜가 그 넓은 옷을 입고 사교계 인사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케이터링 직원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박 여사는 크게 웃었다. 준수, 너 정말 대단하다. 자, 어서 민지를 데리러 가. 엄마는 나중에 다른 차를 타고 따라갈게.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방 쪽을 흘끗 보았다. 정말 자신을 가뒀네. 저 아이는 정말 고집이 세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떠나기 전에 여분의 열쇠로 내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람은 나였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준수는 내가 사준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민지를 데리러 갔다. 차 안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즉시 그에게 키스했다. 자기, 나 너무 떨려. 오늘은 당신의 큰날이잖아. 우리의 큰날이야. 민지라고 준수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정정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당신은 진정한 준수 부인이 될 거야. 나는 집에 있는 그 촌스러운 아내에게 질렸어. 정말요, 여보? 언제 그녀와 이혼할 거예요? 라고 민지는 애교스럽게 물었다. 곧 이 개업식이 끝나면 아성그룹에서 나의 입지가 더욱 강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지혜와 이혼하는 것은 매우 쉬울 거야. 같은 시각 나는 나의 빌라 테라스에서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내 앞에는 푸른 인도양이 맞닿아 있는 개인 수영장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가벼운 면 스카프를 두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나는 신선한 망고 주스를 주문했다. 나의 휴대폰은 트로피컬 과일 접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알림을 껐지만 휴대폰이 켜져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패닉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 알고 싶었다. 나는 나의 평온함을 즐겼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침착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행복한 가족, 충실한 남편을 원했다. 나는 준수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의 부를 숨겼. 아성그룹의 소유주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지만 그는 그 지위가 없어도 자신만을 사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준수와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나의 에이스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오후가 다가왔다. 준수의 파티는 4시에 시작되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3시 30분을 보았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광욕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정확히 3시 45분. 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분명히 그와 민지가 막 로비에 들어섰을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에 몇 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보세요라고 나는 막 잠에서 깬 듯 약간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저편에서 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만하고 경멸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여보, 안녕. 낮잠 방해했어? 응. 그냥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집에 있는 더러운 접시 설거지하는 거 잊지 마. 가정부야. 그는 크게 웃었고 배경에서 민지와 박 여사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럼 이만. 내 엘리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뚝.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것이 그날 그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그의 CEO로서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나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쇼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준수는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지혜와의 전화를 끊었다. 그와 민지, 그리고 박 여사는 아성타워의 메인 로비에서 차에서 내렸다. 초대된 수십 명의 사진작가와 기자들이 즉시 그들을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준수 사장님, 새 사무실 축하드립니다. 준수 사장님, 옆에 계신 이 아름다운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준수는 환하게 웃으며 민지의 허리를 소유욕 강하게 감쌌. 이분은 저의 특별한 동료 민지 씨입니다. 라고 그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 민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고 박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엄청난 자부심이었다. 그들은 웅장한 입구로 이어져야 할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거대한 자동 유리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 로비는 웅장했고 반짝이는 수입 대리석 바닥이었다. 그러나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환영 음료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비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짜증난 듯 작은 그룹으로 서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잔잔하게 흘러나와야 할 배경음악이 들리지 않았다. 접수대 뒤의 거대한 디지털 화면은 청류 기업 그랜드 오프닝 환영 비디오를 표시해야 했지만 단지 검은 화면만 보였다. 이게 뭐야? 라고 박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왜 손님들을 로비에 쌓아두는 거야? 정말 비전문적이군. 준수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 그는 자신이 아는 몇몇 중요한 투자자들이 건물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라고 준수는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한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다. 자기야, 음료는 어디 있어? 나 목말라라고 민지가 불평했다. 참아. 우리 바로 볼룸으로 올라가자라고 준수는 결정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임원진과 VVIP 손님 전용인 분리된 임원 엘리베이터 줄로 걸어갔다. 50층 볼룸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였다. 그는 자신의 황금색 CEO 액세스 카드를 꺼냈다. 그는 카드를 센서에 갖다 댔다. 센서 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박였다. 접근 거부. 준수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빌어먹을 엘리베이터라고 그는 낮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옆 엘리베이터를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준수, 무슨 일이야? 라고 박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고 근처 손님들의 주의를 끌었다. 왜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 당신이 CEO잖아. 직원을 불러. 준수는 당황했다. 그는 몸을 돌려 접수대 쪽으로 소리쳤다. 보안 직원, 이 엘리베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손님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바빴던 깔끔한 제복을 입은 건물 매니저가 준수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준수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무슨 문제? 난 문제가 보이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잖아. 내 손님들이 로비에 꽉 찼어. 케이터링은 어디 갔고 음악은 어디 갔어? 이건 내 개업식이란 말이야. 준수가 소리쳤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장님. 매니저는 침을 삼켰다. 저희는 1시간 전에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주회사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지시? 난 아무 지시도 안 내렸어. 청류기업 행사의 모든 시설을 취소하라는 지시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매니저는 들릴까 두려운 듯 속삭였다. 모든 서비스가 취소되었습니다. 케이터링은 로비에서 물품을 돌려보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팀은 장비를 포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0층 볼룸의 전기와 에어컨 시스템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준수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취소? 누가 감히 취소해? 내가 CEO야. 아성그룹이 나를 믿었단 말이야. 명령은 아성그룹 최고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 라고 준수는 소리쳤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로비에서 폭탄 폭발처럼 들렸다. 듣는 범위 내에 있던 손님들과 기자들은 침묵했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뭐라고? 권한이 없다고? 행사가 취소됐어. 그가 개업식 날 해고됐어.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캔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앞으로 밀려왔다. 마이크가 창백한 준수의 얼굴로 들이밀어졌다. 준수 사장님, 해고되신 게 사실인가요? 누가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까? 아성그룹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뇌가 권한이 없다는 단어를 재빨리 처리한 민지는 즉시 준수의 팔에 걸쳤던 팔을 풀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패닉과 혐오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 여사는 히스테리를 부렸다.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 사보타주야. 너희들은 모두 내 아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거야. 준수, 내 상사에게 전화해봐. 그 투자자에게 전화해. 준수는 로봇 같았다.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낼 때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재무 담당 이사라고 생각했던 최 부장에게 전화하려고 했.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행 매니저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준수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방금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명의의 모든 법인 카드와 회사 계좌가 1시간 전부터 효력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지주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감사가 있습니다. 동결? 준수는 멍한 사람의 주문처럼 그 단어를 반복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빠르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의 삶의 전체 기반이 몇 분 만에 뽑혀나갔다. 그는 혼란스러운 로비를 둘러보았다. 투자자들은 그를 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기자들은 그를 서커스 동물처럼 촬영했다. 민지는 그를 오물처럼 쳐다보았다. 단 한 사람이 없었다. 몇 분 전에 그가 모욕했던 단 한 사람. 지혜. 그는 왜인지 몰랐지만 그의 본능은 지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지혜가 아성그룹에 고자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고자질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연락처에서 지혜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야 했다. 그는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의 귀에 전화가 울리는 동안 불쌍한 건물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다. 준수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걸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 뭐야?
준수는 좌절하며 소리쳤다. 이 취소 명령은 방금 저희 이메일로 공식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 명령은 아성그룹 소유주에 의해 디지털 서명되었습니다. 누구? 이름이 뭐야? 매니저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혜 하디나타. 사모님 명예입니다. 준수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하디나타는 지혜의 성이었다. 그는 심지어 아내의 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 지혜라고 그는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지혜에게 연결을 시도하는 손안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저편에서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고 너무나도 평온했다.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파도 소리는 이제 혼란으로 가득 찬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준수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지혜. 준수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극도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히스테릭했다. 기자들은 그의 몰락의 매 순간을 포착하며 더욱 밀려왔다. 당신 어디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행사가 취소된 거야? 전화 저편. 제주도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지혜는 자신의 망고 주스를 천천히 마셨다. 그녀는 선글라스 위치를 바로잡고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머, 여보, 왜 소리를 질러요? 파티 중 아니었어요. 행사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하고 혼란스러운 척했다. 바보인 척하지 마, 지혜. 준수는 상처 입은 사자처럼 울부짖었다. 건물 매니저가 말했어. 당신이 모든 걸 취소했다고 말했어. 그는 당신 이름을 불렀어. 지혜 하디나타. 그게 누구야? 이 모든 게 무슨 뜻이야? 로비에서 박 여사는 지혜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고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다. 지혜? 감히 그 여자가 분명 무당이라도 썼을 거야. 내 아들의 파티를 망치다니. 준수, 전화를 잊어. 준수는 패닉 속에서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박 여사는 즉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혜, 이 배은망덕한 아내. 네가 무슨 흑마술을 쓴 거야? 응? 네가 내 아들의 파티를 망쳤지? 내가 너를 늙어 죽을 때까지 저주하길 바라니? 당장 행사를 복구시켜.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거야.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웃었다. 잔잔한 웃음이나 슬픈 웃음이 아니라 맑고 자유롭고 승리에 찬 웃음이었다. 준수와 박 여사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다. 집이요?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순종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하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산 집,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요? 오, 어머님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할 테니까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무슨 뜻이야? 준수 씨라고 지혜는 대화를 이어받으며 말했다. 준수는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건물 매니저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취소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나는 아성그룹의 설립자이자 단독 소유주인 지혜 하디나타예요. 당신이 이끌던 그 회사, 청류기업은 초기 자본도 나의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판돈으로 마련한 작은 자회사에 불과해요. 당신은 내가 월급을 주는 꼭두각시 CEO일 뿐이었어. 준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 시체처럼 보였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아성그룹은 스위스 투자자잖아. 당신은 그냥 내 아내야. 내가 당신의 아내예요라고 지혜가 말을 잘랐다.
당신이 망신만 시킨다고 말했던 아내. 당신이 가정부나 할 팔자라고 말했던 아내. 당신이 자신의 파티에 오지 못하게 막았던 아내. 왜냐하면 당신은 그 시간에 당신의 애인을 데려오느라 바빴으니까. 그 민지라는 여자 말이죠. 민지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준수의 아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준수는 말을 더듬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준수? 내가 침묵했다고 해서 눈이 멀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요. 준수는 비틀거렸다. 접수대에 기대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것이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그의 촌스럽고 항상 순종적이며 그가 바보 같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스카프를 두른 아내가 아성그룹의 소유주였. 이 건물의 소유주였고 그의 삶의 소유주였다. 지혜 자기야. 이건 분명 오해야. 준수는 즉시 목소리를 바꿨다. 사자의 포효에서 아기 고양이의 징징거림으로. 자기, 제발 이런 농담하지 마. 손님들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내 평판이야. 당신의 평판. 지혜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냉소적이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평판은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이 어젯밤 민지에게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당신의 평판은 끝났어요. 준수의 패닉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자들이나 손님들, 심지어 민지나 그의 어머니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혜에게 간청해야 했다. 자기야, 제발. 내가 어디 있어? 당신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갈게. 내가 사과할게. 당신 발밑에 무릎 꿇을게. 제발 파티를 다시 시작해줘. 부탁이야. 지혜, 어머, 여보, 미안해요. 지혜는 지어낸 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 나 지금 바빠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지혜, 이러지 마. 재미없어. 물론 재미없죠. 하지만 매우 만족스러워요라고 지혜가 대답했다. 나 지금 제주도에요, 여보. 나의 개인 빌라에서 경치를 즐기고 있어요. 이 5성급 호텔의 접시들은 매우 깨끗하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집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더러운 접시들과는 다르죠. 제주도? 준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네. 당신의 혼란을 즐기세요. 준수. 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의 모든 신용카드는 이미 차단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해고 통지서가 곧 도착할 거예요. 집에 돌아오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집 열쇠가 이미 바뀌었거든요. 뚝.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준수는 이제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침묵. 로비 전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전화하려고 했다. 전화가 거부되었다. 그는 다시 전화했다. 거부되었다. 5통, 10통, 20통. 그는 수십 통의 히스테릭한 전화를 걸었지만 지혜는 더 이상 받지 않았다. 그의 번호는 차단되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차에 있어. 엄마 창피해서 못 참겠어.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패닉에 빠져 들렸다. 집에 가자, 준수.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해. 지혜랑 얘기해야 해. 저 아이를 혼내야 해. 집에 가자고? 집에. 준수는 멍한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민지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투자자들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군중을 밀치고 로비 밖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탔다. 빨리, 엄마, 우리 집에 가야 해. 이거 미쳤어. 이 모든 게 미쳤다고. 준수는 뒤에 혼란에 빠진 아성타워를 남겨두고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잔인한 농담이기를 바랐. 그는 여전히 지혜가 집에 가서 울고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교수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준수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고 다른 차들을 무모하게 추월했. 조수석에 앉은 박 여사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었고 지혜와 민지, 건물 매니저,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했다. 감히 저 여자, 배은망덕한 아내. 분명히 내 돈을 훔쳤을 거야. 준수. 분명 서류를 위조했을 거야. 저런 멍청한 여자가 저렇게 큰 회사를 가질 리가 없어. 이건 분명 그녀의 속임수야. 박 여사는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뇌는 방금 받은 정보를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지혜는 아성그룹이었다. 지혜는 그의 상사였다. 지혜는 모든 것의 소유주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직장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는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작은 일들을 기억했다. 지혜가 그에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결혼 초기에 그가 재정 문제에 대해 불평했을 때 지혜가 항상 침착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스위스 투자자가 나타났. 지혜가 때때로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을 기억했고 준수는 그것이 단지 과시용이라고 생각했다. 지혜가 호화로운 집과 스포츠카 구매를 쉽게 승인했던 것을 기억했다. 준수는 지혜가 자신의 부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그것을 지불한 것이었다. 바보, 바보, 바보. 준수는 운전대를 쳤다. 그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남자였다. 그는 하녀로 위장한 여왕을 모욕했던 것이다. 그 스포츠카는 그들의 고급 주택단지 정문에 들어서면서 굉음을 냈다. 멀리서 준수는 자신의 웅장한 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 자동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검은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그가 매우 잘 아는 남자가 서 있었다. 최 부장. 준수가 자신의 재무 담당 이사라고 생각했던 남자. 방금 전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던 남자. 그 남자는 이제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감정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두꺼운 가죽 폴더를 든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왜 저들이 여기 있어? 라고 박 여사가 속삭였다. 준수, 그냥 문을 들이받아. 미쳤어요, 엄마. 준수는 소리쳤다. 그는 문 바로 앞에서 차를 멈췄다. 그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팠다. 그는 오만한 표정을 지은 박 여사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최 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 계시고 사무실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 문이 닫혀 있습니까? 준수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척하려고 했다. 최 부장은 준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부하가 상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상사가 훨씬 더 낮은 것을 보는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준수 사장님이라고 최 부장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날카로웠다. 저는 아성그룹의 소유주인 지혜 하디나타 사모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확인은 다시 준수를 강타했다. 사실이었다. 첫째, 최 부장이 계속 말했다. 사장님은 더 이상 청류기업 또는 아성그룹의 어떤 계열사에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공식 해고 통지서입니다. 최 부장 옆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와 두꺼운 봉투를 준수에게 건넸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둘째, 최 부장이 다시 말했다.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장님의 직책 시설로 제공되었던 아성그룹의 자산입니다. 사장님의 직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시설은 회수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회수? 이건 내 아들의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아닙니다. 사모님이라고 최 부장은 침착하게 정정했다. 이것은 지혜 사모님의 집이며 사모님은 두 분이 이 장소를 비워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최 부장은 자신의 시계를 흘끗 보았다. 정확히 1시간입니다. 저희 팀이 사장님의 개인 소지품을 포장하기 위해 들어오기 전까지 50분이 남았습니다. 비우라고? 1시간?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해? 박 여사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것은 더 이상 아성그룹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최 부장은 밋밋하게 대답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가죽 폴더를 든 남자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지혜 사모님께서 사장님께 보내는 이혼 소송장입니다. 준수는 이제 2개의 서류, 해고 통지서와 이혼 소송장을 들고 있었다. 이 이혼 소송은 변호사가 덧붙였다. 사장님이 저지른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합니다. 횡령? 준수는 말을 더듬었다. 네. 청담동의 민지 씨를 위한 비밀 아파트 구매. 그녀의 개인 계좌로의 정기적인 월별 이체. 호화로운 선물, 휴가. 이 모든 것이 법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지혜 사모님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CCTV 녹화, 은행 이체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였다. 지혜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준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보장했다. 그는 감옥에 갈 것이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지혜가 이렇게 잔인할 리가 없어. 준수는 마침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완전히 파괴된 남자의 울음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모든 오만함을 잃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보도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모든 계모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그녀의 사치스러운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제발, 최 부장님. 준수는 기어 최 부장의 바지 다리를 잡으려고 했다. 제발 지혜 사모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게요. 민지와 헤어질게요. 제가. 최 부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준수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혜 사모님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수 사장님. 최 부장은 그러고 바라보았다. 예전에 당신이 그녀에게 가정부나 할 팔자라고 했으니 이제 그녀는 당신이 그보다 더 낮은 것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즐기십시오. 최 부장은 2명의 새로운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개인 옷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귀중품, 시계, 전자제품, 차량 등 회사 자산은 모두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성타워 로비에서 혼란에 빠졌던 민지는 마침내 온라인 택시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건물을 짜증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황금광산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다. 은행으로부터 온 이메일. 준수가 그녀에게 주었던 추가 신용카드와 아파트 모두 아성그룹에 의해 회수되고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젠장 민지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계획의 희생자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그녀도 준수만큼이나 망가졌다. 준수는 여전히 굳게 닫힌 집 대문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해고 통지서와 이혼 소송장은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옆에는 박 여사가 보도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고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녀의 삶의 근간이었던 사치가
순식간에 뽑혀나갔다. 최 부장은 단호한 표정의 두 명의 새로운 경비원 사이에 서서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연민을 보이지 않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준수 사장님, 박 여사님이라고 최 부장은 밋밋한 목소리로 말했다. 50분입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녀의 공허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다. 나는 안 갈 거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나는 준수의 엄마라고. 준수가 이 집을 샀어. 그녀는 일어나서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다. 지혜, 나와, 이 간교한 여자.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 경비원 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 그의 단단한 몸이 박 여사의 길을 막았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상사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여기 거주자가 아닙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가버려, 너희들. 배은망덕한 가정부들. 박 여사는 소리쳤다. 준수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다. 됐어요, 엄마. 됐어. 우리는 졌어요. 그 단어들은 그의 혀끝에서 썼. 우리 짐을 챙겨요. 최 부장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메인 문 옆에 작은 문이 열렸다. 들어오십시오. 저희 팀이 각자의 방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 의류와 판매 가치가 없는 감상적인 물건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석, 시계, 전자제품, 차량 등 모든 회사 자산은 여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모욕이었다. 그들은 도둑처럼 자신의 집에 인도되었다. 한 경비원은 준수를 메인 침실로, 다른 경비원은 박 여사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의 방문 앞에는 이미 2개의 새 큰 골판지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사장님, 30분입니다. 라고 준수를 안내한 경비원이 말했다. 준수는 웅장한 방으로 들어갔다. 지혜의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지혜의 모든 물건이 사라지고 없었다. 지혜 쪽 옷장도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던 것이다. 준수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 수십 벌의 수입 정장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서랍에는 실크 셔츠가 줄지어 있었고 몇몇은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도 있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경비원의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그것은 회사 시설입니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몸을 돌려 속옷 서랍을 열었. 그는 티셔츠, 속옷, 양말을 골판지 상자에 던져넣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청바지와 색이 바랜 캐주얼 셔츠 몇 벌을 꺼냈다. 그는 심지어 여행 가방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직 이 창피한 갈색 골판지 상자뿐이었다. 한편 옆방에서는 박 여사의 히스테리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만지지 마. 그건 내 가방이야. 내가 샀어. 준수는 경비원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가방은 자산감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구매되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이건 내 보석이야.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라고. 준수가 사준 거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명령은 명령입니다. 의류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싼 옷들을 상자 안에 던져 넣으면서 계속 지혜를 저주했다. 스카프를 두른 악마. 이 뱀 같은 여자.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혜. 나는 너를 칠 때까지 저주할 거야. 준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저주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저주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짐을 다 싼 준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협탁 위에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지혜는 너무나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신부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준수는 액자를 들어 상자에 넣으려고 했다. 그 사진도 남겨두세요. 사장님이라고 경비원이 말했다. 액자가 순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자산입니다. 준수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행복했던 지혜의 얼굴은 이제 금이 같다. 가져가, 다 가져가. 준수는 좌절하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골판지 상자를 거칠게 닫았다. 시간 끝났습니다. 준수와 박 여사는 집의 로비로 다시 끌려 나왔. 최 부장과 변호사는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변호사가 말했다. 지혜 사모님은 사모님의 어머니 박 여사님의 운명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 여사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다. 지혜 사모님은 시골 외곽의 소박한 새방 임대료를 6개월치 지불하셨습니다. 여기 주소입니다.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6개월 후에는 박 여사님께서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방? 박 여사는 속삭였다. 이 모든 후에 그녀가 나에게 새방을 줬다고? 이 무슨 모욕이야? 저는요? 준수는 조용히 물었다. 변호사는 준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목록에 없습니다. 준수 사장님. 지혜 사모님은 사장님 같은 남자라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따기는 해고 통지서보다 더 아팠다. 지혜는 자신을 모욕했던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연민을 느꼈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지혜는 그를 버렸다. 완전히 버린 것이다. 이제 나가 주십시오라고 최 부장이 말했다. 준수와 박 여사는 각자 골판지 상자를 안고 그들의 집 문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 새 열쇠가 딸깍하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그들은 외로운 보도에 서 있었다. 차도, 운전기사도 없었다. 준수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진동했. 그는 화면에서 민지 빨간 하트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지가 다시 전화했다. 준수는 다시 거절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두 대문자였다. 이 사기꾼. 그래서 당신은 꼭두각시 CEO였어? 거지 같은 남자.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카드랑 아파트 다 압류됐어. 내 시간 돌려줘, 개자식아. 준수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읽었다. 이 여자가 그가 숭배했던 여자였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모욕했던 이유가 되었던 여자였다. 누구야? 박 여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민지라고 준수는 공허하게 대답했다. 그 상간녀. 박 여사는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준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네 마음을 독살했어. 그 여자가 널 지혜에게 대항하게 만들었어. 준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늙고 초라해 보였다. 아니에요. 엄마라고 준수는 목이 쉬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민지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때문이에요. 박 여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니? 이건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라고 준수가 말했다. 엄마가 지혜를 가정부라고 불렀고 내가 그걸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고백이었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다.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침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늘을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운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그들은 걸어야 했다. 한때 왕과 왕비였던 두 사람이 이제 그들의 삶의 잔재가 담긴 골판지 상자를 안고 고급 단지를 힘없이 걸어 나왔다. 그들이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메인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온라인 택시 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멈춰 승객을 내렸다. 준수는 문이 열릴 때 우연히 택시 안을 보았. 민지였다. 그녀는 분명 압류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던 것이다. 민지도 준수를 보았다. 그녀는 땀에 젖고 셔츠가 구겨진 채 골판지 상자를 안고 있는 준수를 보았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층으로 가득 찬 박 여사를 보았다. 택시는 그들을 지나쳐 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창문을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스팔트에 침을 뱉었고 준수가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조준했다. 거지. 그녀는 소리쳤다. 그리고 택시는 쏜살같이 멀어져 갔고 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에게 모욕당하고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애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침까지 맞았다. 그의 파멸은 완성되었다. 그들의 새 주소로 가는 여정은 긴 고통이었다. 준수는 경비실에서 거의 30분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일반 택시를 잡았고 창피함을 참아내야 했다. 택시 운전사는 그들과 그들의 골판지 상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여정은 그들을 빛나는 도시 중심부에서 점점 더 멀리, 깨끗한 거리와 유리 타워에서 점점 더 멀리 데려갔다. 그들은 점점 더 붐비고 점점 더 지저분하고 점점 더 시끄러운 지역으로 들어섰다. 박 여사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이 택시는 담배 냄새가 나. 왜 이렇게 느려? 이 주소가 확실해. 준수, 지혜가 분명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우리를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거야. 준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다툴 힘이 없었. 어머니의 모든 불만은 그 자신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그들을 이곳에 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택시는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골목 앞에 멈췄다. 다 왔습니다, 사장님. 집은 저 골목 아닙니다. 27호입니다. 라고 택시 운전사가 말했다. 준수는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했다. 그의 돈은 이제 정말로 바닥났다. 박 여사는 눈앞에 진흙투성이 골목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안 돼. 엄마는 저기 안 들어갈 거야. 저건 집이 아니라 쥐소굴이야. 준수, 엄마는 안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엄마. 준수는 소리쳤다. 그의 좌절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골판지 상자를 트렁크에서 끌어냈다. 엄마, 오늘 밤 길에서 자고 싶어요? 그럼 그러세요. 나는 들어갈 거예요. 준수는 상자를 끌면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집 앞에서 앉아있던 동네 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속삭임과 작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27호 집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준수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었다.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즉시 그들의 코를 찔렀다. 집은 박 여사가 두려워했던 그대로였. 낡은 나무 의자 2개만 있는 작은 거실, 얇은 솜 이불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침실 2개, 그리고 더러운 쪼그리고 앉아 쓰는 화장실 하나. 에어컨은 없었다. 거실에는 먼지 쌓인 천장 선풍기 하나만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상자를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분노의 비명이 아니라 날카로운 절망의 비명이었다. 안 돼. 엄마는 여기서 못 살아. 더워. 냄새나. 더러워. 준수. 뭐라도 해봐. 지혜에게 전화해. 그만 연기하라고 해. 나는 내 엄마야. 준수. 그녀에게 나에게 사과하라고 해.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준수는 축축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했다. 그는 지혜에게 전화했다.
고객이 전화를 차단하여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최 부장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차단되었다. 그는 사무실에 전화하려고 했다. 그의 번호는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번호가 차단됐어요. 엄마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첫날 밤은 지옥이었다. 더위는 참을 수 없었다. 선풍기는 퀴퀴한 공기만 휘저었다. 모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어 잔치를 벌였다. 박 여사는 너무 지쳐 잠들 때까지 울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딱딱한 솜 이불 위에서였다. 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 그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옆집의 말다툼 소리와 도로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동반되었다. 그는 배가 고팠다. 아침의 호화로운 아침 식사 이후로 천년 전 일처럼 느껴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다. 텅 비었다. 그는 휴대폰의 은행 앱을 확인했다. 모든 계좌의 잔액이 0으로 표시되었다. 동결되었다.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그는 준수 라마단 전 CEO였지만 라면 한 봉지를 살 돈도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그와 지혜가 사랑 때문에 라면을 나눠 먹었지만 이제 그는 배신 때문에 굶주려야 했다. 다음 날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저 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울거나 준수를 비난했다. 집은 점점 더 더러워졌다. 준수가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산 죽, 그릇들이 부엌에 쌓여 있었다. 엄마, 적어도 설거지라도 하세요라고 준수가 말했. 뭐? 네가 나에게 설거지를 시킨다고?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나는 가진 것 없는 내 아들이야라고 준수는 되받아쳤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정부가 없어요. 엄마. 지혜 말이 맞았어요. 이제 엄마가 설거지를 해야 해요. 아니면 우리 밥을 나무숲에 담아 먹어야 해요. 배고픔과 절망감에 몰린 준수는 그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러운 접시 더미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비누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한때 비싼 만년필과 스포츠카 운전대에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더러운 비눗물로 뒤덮였다. 한편 박 여사에게는 다른 쪽에서 업보가 찾아왔다. 데이터 요금이 여전히 활성화된 그녀의 휴대폰은 개모임 친구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리나, 어디야? 내 아들 파티에 왜 안 왔어? 리나, 소문 들었는데 준수 해고된 거 사실이야? 오 세상에, 리나, 나 방금 가십 계정에서 동영상 봤어. 그 준수 맞아.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거? 그리고 민지가 그에게 침 뱉는 거? 너무 창피해. 준수의 몰락 소식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최 부장 앞에 무릎 꿇은 준수의 사진과 민지가 침 뱉는 굴욕적인 동영상까지 모두 포함해서였다. 항상 오만하고 자랑했던 박 여사의 이름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개모임 워서프 그룹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박 여사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보물이 있었다. 쫓겨날 때 지갑에 들어있던 보석과 가방, 많지는 않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했다. 준수, 나를 금은방에 데려가 줘라고 그녀는 어느 날 남은 힘을 다해 말했다. 준수는 남은 기운을 쥐었자 그녀와 함께 가장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갔다. 박 여사는 남은 오만함을 가지고 작은 금은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항상 자랑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다. 사장님, 이거 팔고 싶어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보세요. 분명 비쌀 거예요. 금은방 주인은 목걸이를 받아 돋보기로 관찰한 다음 돌에 긁어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거 가짜입니다. 이 유리알은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가장 낮은 품질이에요. 가짜? 방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사준 거야. 수억 원짜리라고. 당신이 나를 속이려는 게 분명해. 다른 것도 확인해봐. 라고 준수가 말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반지와 귀걸이를 꺼냈다. 가게 주인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모두 모조품입니다. 사모님, 박 여사는 준수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은 설명을 요구했다. 준수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극도로 창피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짜 보석과 슈퍼 짝퉁 가방을 사주었다. 그는 훔친 회사 돈을 모두 민지에게 썼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진짜를 사주는 것이 너무 인색했다. 민지의 아파트는 진짜였고 민지의 차는 진짜였고 민지의 보석은 진짜였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가짜를 주었다. 그 현실은 박 여사를 화물열차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가짜 장식품이었다. 그녀의 보석처럼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속았던 것이다. 준수, 너는...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아들이 준 가짜. 자부심을 위해 지혜와 같은 진실한 여자를 모욕했다는 깨달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더럽고 질척한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쓰러져 기절했다. 준수는 당황했다. 엄마,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시어머니의 업보가 도착한 것이다. 한때 지혜에게 가정부나 할 팔자라고 모욕했던 그녀는 이제 가짜 물건들로 둘러싸인 누추한 시장에서 기절했고 굴욕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준수가 더러운 시장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느낀 패닉은 새로운 종류의 패닉이었다. 그따 이것은 평판이나 돈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그 사람이 자신만큼이나 독성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말이다. 엄마, 일어나세요. 그는 힘없이 늘어진 박 여사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시장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몇몇은 연민을 느꼈고 몇몇은 가심 뉴스를 보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저거 망한 CEO 아니야? 구급차 불러주세요. 준수는 소리쳤지만 그는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불쌍히 여긴 한 가게 주인이 박 여사의 얼굴에 물을 뿌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구급차는 비싸요. 사장님, 길 끝에 있는 만철인의 의원으로 데려가세요. 3륜차를 이용하세요. 라고 누군가 제안했다. 준수는 몇몇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몸을 3륜차에 태웠다. 그는 3륜차 운전사에게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를 더욱 비열하게 느끼게 만든 공허한 약속이었다. 작은 의원에서는 약과 고통의 냄새가 났다. 지쳐 보이는 늙은 남자 만철 의사가 박 여사를 빠르게 검진했다. 그는 그녀의 혈압을 측정했다. 그의 눈이 즉시 준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기절이 아닙니다. 사장님이라고 만철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은 쇼크로 인한 뇌졸중을 나타냅니다. 왼쪽이 이미 약해졌습니다. 그녀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병원? 준수는 반복했다.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만철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임시로 안정시키기 위해 혈압 강화제 주사를 놓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CT 촬영과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녀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마비나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는 낡은 대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비.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 그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 음식도 살 수 없었다. 바로 이 퀴퀴한 의원에서 준수는 그의 최저점에 도달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음식을 사기 위해 그의 오래된 휴대폰을 팔았다. 하지만 그가 숨긴 한 가지가 있었. 쫓겨날 때 바지 접힌 부분에 숨겨놓았던 호화로운 손목시계. 개업식 때 그가 착용했던 시계. 최 부장의 팀이 가져가지 못한 유일한 자산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남겨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시장으로 다시 달려가 중고 시계를 사줄 가게를 찾았. 그는 그 시계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흥정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했. 시장 시계가게 주인은 준수를 바라본 다음 그의 손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는 준수를 알아보았다. 그는 교활하게 웃었. 좋은 물건이네요, 준수 사장님. 하지만 지금 시장이 침체기이고 이거 진짜인 것 같지만 제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준수는 격분했다. 이 시계는 30억 원짜리예요. 미쳤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제시해 보세요. 사장님이라고 가게 주인은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사장님의 사건이 지금 뜨거워서 누가 사장님과 거래하고 싶어 할지는 의문입니다. 준수는 떨렸다. 그는 그 돈이 필요했다. 그는 가게 주인이 싫었지만 자신을 더 싫어했다. 좋아요라고 그는 속삭였다.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은 이제 그의 손에서 먼지처럼 느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민지에게 하룻밤에 수억 원을 쓸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는 의원으로 돌아와 진료비와 주사 비용을 지불하고 3년차 운전사에게도 지불했다. 여전히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를 다시 새방으로 데려가고 아마도 일반 의약품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날들은 지옥 같은 일상으로 변했다. 박 여사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만철 의사가 경고한 대로 그녀의 왼쪽은 약해졌다. 그녀는 걸을 수 없었. 그녀의 말은 어눌했다. 한때 오만하고 목소리가 컸던 여자는 이제 냄새나는 솜 이불 위에 누워 기저귀를 차고 아기처럼 징징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전적인 간호가 필요했고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은 준수였다. 평생을 봉사받고 살았던 준수가 이제 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워야 했. 그는 그녀에게 죽을 먹여야 했다. 그는 그녀를 씻겨야 했. 500만 원은 약과 음식으로 빠르게 바닥났다. 절망감은 진한 증오로 변했다. 그는 지혜가 싫었고 어머니가 싫었고 자신의 삶이 싫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진이 모든 가십 계정에 도배된 사기꾼 CEO 준수라 마단을 누가 고용하고 싶어 할까? 그는 편의점 계산원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매니저는 그의 얼굴 앞에서 웃었다. 그는 온라인 오토바이 운전사로 일하려고 했다. 그의 계정은 그의 사건 이력 때문에 거부되었다. 마침내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는 그의 몰락이 시작된 곳, 시장이었다. 시장 깡패 두목이 그에게 짐꾼 일자리를 제안했다. 쌀 포대를 들고 썩은 야채 수레를 밀고 새벽에 생선 찌꺼기를 치우는 일이었. 준수는 찢겨진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 일은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한때 매끈했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물집이 생겼다. 그의 등은 매일 밤 아팠다. 그는 일당을 받았고 그것은 어머니의 죽과 자신을 위한 밥 한 봉지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 그는 땀 냄새, 생선 냄새, 쓰레기 냄새를 풍기며 새방으로 돌아왔. 부분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인 박 여사는 준수가 그녀에게 죽을 먹일 때 종종 울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준수야,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됐어요, 엄마. 그냥 먹기나 하세요라고 준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 고통은 그를 더 나은 아들로 만들지 않았다. 이 고통은 그를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감자 포대를 옮기고 있을 때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신문 한 장을 보았다. 첫 페이지에 지혜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매우 비싸고 우아해 보였다. 헤드라인은 지혜 하디나타,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혜 재단 출범이었다. 거기에는 이틀 후 인도네시아 호텔 볼룸에서 출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미친 생각, 마지막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것은 그의 기회였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 그는 이미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것은 간청하고 구걸할 기회였다.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그는 지혜를 만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발밑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돈을 원했다. 그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그의 아내와 마지막 계산을 할 것이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만남이었다. 인도네시아 호텔 볼룸은 크리스탈 조명으로 반짝였고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관들, 최고 사업가들, 유명 인사들, 사회운동가들이 사무실 개업식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모였다. 지혜 재단 출범식이었다. 무대 위에서 지혜는 우아하게 서 있었다. 상아색 실크 스카프가 그녀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소박했지만 우아했.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의심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힘만이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마이크를 통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믿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는 곳이라고 믿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우리의 꿈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제 재단 부이사장으로 일하는 최 부장이 맨 앞줄에 서서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지혜 재단은 지혜가 계속했. 목소리가 침묵된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주부들에게 사업 자본과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된 꿈들을 재건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과소평가된 여성 뒤에는 일어설 준비가 된 여왕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방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행복을 발산하는 진정한 미소였다.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승리의 파티였다. 연설 행사가 끝났다. 지혜는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이번에는 스캔들을 보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보도하기 위해서였. 지혜 사모님,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혜 사모님, 당신은 여성 역량 강화의 새로운 아이콘입니다. 지혜가 친절하게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 끝에 있는 서비스 문에서 소란이 일어났. 2명의 보안 요원이 침입하려고 하는 한 남자를 밀어내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놔줘, 나 그녀와 얘기해야 해. 지혜, 방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음악이 멈췄다. 손님들이 소란의 근원지를 돌아보았다. 경비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더러웠고 그의 옷은 누더기였으며 몇 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하고 기름졌고 그의 얼굴은 여위고 움푹 패였으며 손질되지 않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땀과 시장의 지독한 냄새가 몇 미터 밖에서도 즉시 감지되었다. 그 남자는 달려갔고 비틀거리더니 지혜의 발밑에
정확히 쓰러졌다. 준수였다. 기자들이 숨을 들이켰다. 카메라가 즉시 그 놀라운 대조의 순간을 포착했. 우아한 여왕과 더러운 국어라는 남자. 지혜. 준수는 울었다. 그의 눈물이 비싼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그는 무릎 꿇고 지혜의 드레스 끝자락을 잡았다. 지혜, 제발 나를 용서해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내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잠깐, 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경비원들이 멈췄다. 지혜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너무나 잘생기고 오만했던 남자. 한때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 이제 신호등 아래의 거지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남자. 준수.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아파요. 지혜. 준수는 울먹이며 아내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엄마가 뇌졸중에 걸렸어요. 몸이 마비됐어요. 우리 새방은 냄새나고 더워요. 나 돈이 없어요. 나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해요.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지혜. 제발. 엄마를 위해 약간의 돈이라도 줘요.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는 완전히 부서진 남자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지혜는 몇 초 동안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녀의 얼굴은 준수의 얼굴과 나란히 놓였. 준수의 얼굴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박 여사님 말이군요. 라고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에 달린 작은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나에게 가정부나 할 팔자라고 했던 어머니. 당신이나 자신의 파티에 오지 못하게 막았을 때 웃었던 어머니. 나에게 설거지나 하라고 했던 어머니. 준수는 떨렸다. 그녀는 이미 업보를 받았어요. 지혜. 그녀는 이미 벌을 받았어요. 제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혜는 역게 미소 지었다. 매우 차가운 미소였다. 그리고 당신, 준수. 당신은 내가 망신만 시킨다고 말했죠. 당신은 내가 촌스럽고 시골뜨기라고 말했죠. 당신은 내 피로 지은 행사에 당신의 애인을 데려왔죠. 그녀는 똑바로 섰고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준수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예전에는 당신이 당신의 엘리트 손님들 앞에서 내가 망신시킨다고 했죠. 이제 당신 자신을 보세요. 나의 모든 엘리트 손님들 앞에서 누가 쓰레기처럼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나요? 지금 누가 망신시키고 있나요?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지혜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최 부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최 부장님. 우리의 계획대로.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준수 사장님, 지혜 사모님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박 여사님의 새빵, 임대료를 앞으로 1년 동안 선불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박 여사님을 돌보기 위해 하루에 2번 방문하는 노인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기본적인 의약품 비용도 보장되었습니다. 준수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돈? 그러니까 지혜, 당신이 나를 용서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지혜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종교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모욕한 적일지라도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나의 의무는 거기까지입니다. 준수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다. 당신에 관해서는 준수. 지혜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젊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시장에서 여전히 포대를 들어 올릴 만큼 강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나의 보이지 않는 일을 모욕했죠.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당신의 일을 즐기세요. 그녀는 준수에게 등을 돌렸다. 보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수 사장님을 내 행사에서 안내해 주십시오. 그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 돼, 지혜. 그러지 마.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 지혜,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남편이야. 민첩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몸을 들어 올리자 준수는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지혜는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오, 잊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이혼 증명서는 이미 지난주에 발급되었습니다. 준수,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것이 준수에 관해 밝힌 마지막 못이었다. 그는 본룸 밖으로 끌려나갔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며 지혜의 이름을 불렀다. 크고 호화로운 본룸 문이 그의 앞에서 조용히 닫히면서 그의 비명소리를 막았다. 안에서 지혜는 침묵하는 손님들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방금 작은 소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입니다. 계속합시다. 우리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우렁찼다. 손님들은 자성가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정의로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여왕을 방금 보았던 것이다. 몇 달 후 지혜는 아성타워 꼭대기 층에 있는 그녀의 새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재단은 크게 성공했고 그녀의 회사는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훨씬 아래 질척한 시장에서 공허한 표정의 마른 남자가 썩은 야채, 찌꺼기가 담긴 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는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진흙탕에 밟힌 낡은 신문 한 장을 포착했다. 그곳에는 지혜의 사진이 있었고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상을 받는 그녀의 모습이 웃고 있었다. 준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고 오직 영원한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는 땅에 침을 뱉고 화가 나서 자신의 수레를 발로 차고 밤의 어둠 속으로 계속 밀고 들어갔다. 그의 업보는 완전히 갚아졌다.